지금 대전학생 인권조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있는지 오늘 잠시 설교 시간이지만 복음을 같이 곁들여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 수 있는데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전환시켜 주십시오. 성춘향이가 변학도한테 당한 제목이 뭔지 이거 한번 여러분 제목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인권교육센터에서 교육시키는 자료입니다. 춘향전에서 변학도가 춘향에게 잘못했는데 뭘까요? 수청 안 된 거예요?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인권단체의 답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춘향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을 자기가 마음 놓고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권단체의 논리입니다. 원래 이제 보면 인권단체들이 삐딱하게 보기라든지 이렇게 다르게 시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권과 복음을 전했지만은 부제로서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위험에 빠뜨려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권이 뭘까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절대적인 보편적인 권리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그런데 그 권리를 누가 주었는지, 인간답게 산다는 그 기준이 뭔지 우리가 한 번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요,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일체화되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요, 정말 절대적이고 불가침 거예요. 누가 감히 인권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권리예요. 그래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체적인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제1제명에 있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성욕이에요. 뭐 맹의욕도 있고 지배욕도 있고 소유욕도 있고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먼저 우리 사탄에 대해서,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전쟁에 보면 그 계명성, 즉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루시엘이 어떻게 하여 루시퍼가 되는가 하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즉 루시엘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으로 쫓겨와서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라고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같이. 사탄이 하나님께 쫓겨났던, 하나님같이 범죄했던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똑같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하와가 진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이제 먹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바로 유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는 처음에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놔놓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거기다 절대적 권리를 주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주면 또 하나님까지 데리고 또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사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권리를 준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절대성이 있는 반면에 제한성을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권리는요, 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한을 두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욕망에서, 권리에서 제한이 없으면 그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과 똑같은 그런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권을 가지고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인권인데 인권 하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같은 인권이지만 다른 인권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절대성과 제한성을 가지고 인권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거로부터 양도받은 권리, 한편으로는 이게 아니고 인간 자신이 욕망에 의해서 부여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창조주로 받은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이라든지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런 것은 절대성과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여한 권리인 국가인권위법의 특징으로 학생인권조례 같은 경우에는 절대성과 제한성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학생인권조례에 맞출 수 있으니까 두 가지만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있어요. 89년도에 유엔 총회를 통과했던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고, 따라서 13조와 14조에 보면 타인의 권리 혹은 명예를 존중하는 경우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 필요한 경우에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조에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권리예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성과 보편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전학생인권조례 한번 볼까요? 대전학생인권조례에 보면 여기에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3조의 1항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모든 학교 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도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3항에는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무제한적인, 초헌법적인 이런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편성이 없는 반면에 제한성도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거죠. 이건 인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학생인권조례의 배경은 그럼 어디서 나올까?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을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8년도에요. 이런 기사가 본 적이 있습니다. 68혁명에 대해서 나왔어요. 68혁명이 어떤가 하면 68년도에 프랑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권위적 교육 제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사회 전반으로 좌파 사상이 확산되었다. 그러면서 이 프랑스 68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8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게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68혁명을 가지고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단체에서는 이 68혁명을 아주 잘 됐다고 모범적인 사례로 해서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작년 1월 29일 날 이런 소식을 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10가지 제안을 냈었는데요. 제 1번이 뭔가 하면 아동은 권리를 가진 주체이다. 우리는 미성년자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아동은 권리를 가진 주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권리를 주는 거죠. 여러분, 아동은 권리를 가진 주체일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에 우리 용인에 캣맘 사건 날 겁니다. 고양이 밥 주는 아주머니가 고양이 밥 주러 갔다가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벽돌을 떨어뜨리는데 그 벽돌을 맞고 아주머니가 죽었어요. 처음에는 누가 누군지 몰랐죠.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살짜리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애를? 감옥에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없습니다. 왜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 출발부터 얘네들은 아동은 권리를 가진 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요, 학교에 가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아동은 자기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은 수감생활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적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그리고 결사의 권리, 이러면서 정치적 권리까지도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5번째, 6번째 있고요. 6번째가 용모를 통한 자기 표현의 권리. 이게 뭐냐면 교복하고 바로 머리카락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왜 머리카락을 애들 손대느냐? 왜 교복에 대해서 자유를 안 주는 거냐? 이것이 바로 용모를 통한 자기 표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 표현의 자유도 있고요. 체벌의 폐지 있고요. 9번째 보면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게 됩니다. 아동은 양심에 반하는 종교 교육이나 특히 예배는 거부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모에 의해서 특정 장비도 거부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를 그네들은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에서 폭력이 수행해온 역할,
참 무서운 거죠. 폭력이 그냥 동반하는 거니까요. 특히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도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도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68혁명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에요. 이 조항이 동일하게 학생인권조례에 똑같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얼마나 다 적용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68 사상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빌레엄 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이고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이렇게 주장해서 이제 논리를 펴게 되는데, 원래 이 사람이요, 8살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 가정교사하고 이렇게 바람이 나가지고 그게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엄마에 대한 원망보다는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자기 엄마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가 자라서 청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근로자들을 면접하고 접하면서 면담을 해보니까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언제냐, 근로자들이 성생활을 잘 못할 때, 쉽게 하면 그네들 얘기하면 섹스를 잘 하지 못했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더라. 그런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섹스를 못하는 이유가 방도 하나고 집도 좁고 아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논리를 개발하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성을 통해서 가장 큰 행복을 얻구나. 그러면서 이 성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연구를 하게 됩니다. 난잡한 성생활을 통해서 그네들이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바로 오르곤, 우리 오르가즘이라는 용어도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사회를 변형시키면 되겠구나. 우리가 공산주의는 물질을 통해서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를 부여하는데, 이 사람은 성을 마음 놓고 사지 못하는 이걸 통해서 사회를 변형시키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정치를 주장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억눌린 성을, 욕망을 불출할 때 그때 가장 행복이더라. 그 이론은 13세만 기준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요, 13세 이상 합의만 되면 그게 대해서 인정해주고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되는 것도 바로 여기 기준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자유로운 성관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뭔가? 가정이요, 학교고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순결을 지켜야 돼, 너희들 조숙하게 해야 돼, 밤 10시 되면 하면 안 돼, 이런 거 전부 다 아이들이 제안하잖아요. 이 정상적 가정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이 가정이 오면되면서 동성애 가정도 인정하게 되고, 너희 부모님과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특히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성생활이 순결을 강조하고 이런 것은 이거 정말 잘못됐구나. 특히 성경을 기준으로 기독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기독교를 다 파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이에 대한 논리가 철저하게 크게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8혁명이요, 처음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이런 게 있느냐, 그렇게 할 줄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학교 생활하고 학생들하고 들면서, 특히 2년 전에 그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산혁명이죠. 1960년에 이제 어린이들을 붙잡아 놔놓고 이 머리 깎는 장면입니다. 교수들을 이렇게 놔놓고 머리도 깎게 하고 일부러 무릎을 꿇리는 그런 현상인데, 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같이 조금 전에 주장했던 빌레엄 라이가 주장했던 그 성장적 부딪히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발단은 여학생 기숙사 출입 규정에서 비롯됐어요. 남학생, 여학생, 프랑스 낭테르 대학에서 이제 밤 10시만 되면 남학생 너희들은 출입이 금지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 놓고 성생활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제한을 하느냐? 국가에 대해서 항거를 한 거예요.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생활을 하는데 국가에서 간섭하고 학교 당국에서 하니까 그거 잘못됐다. 데모를 한 겁니다. 처음에 6명, 8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이제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물리적 행사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라. 성생활을 13세가 되면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게 해라. 이게 바로 그들의 주장입니다. 성해방을 주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 총파업이 일어납니다. 총파업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선봉대를, 특히 여학생들을 대요. 13세 이상 여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섹스 부대도 만들게 되고, 이러면서 총파업을 추동하고 선동하게 됩니다. 이 역량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미국의 베트남 참전 문제하고 이와 같이 반전운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르는 68혁명, 이게 바로 네오마르크시즘 사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에 그냥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근본적인 학생인권조례는 68혁명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학생인권조례에 그럼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전학생인권조례 이전에 먼저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이요 17개 강력시 중에서 4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0년도에 경기도를 시작으로 강주, 서울, 전북 등 4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 4개 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이야기하면 좌파 진보감, 진보 교육감, 정교조 출신들의 교육감이 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을 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김상곤 교육감이 시행했고요. 강주도 마찬가지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조계종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죠. 종자위원을 통해서 조계종이 개입해가지고 이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게 됩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교육위원회가 다 반대했습니다. 4번이나 무산이 돼요. 그런데 정치적 논리에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 정치 기반이고 정치적 논리에서 이걸 학생들을 이용하겠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작년으로 저지되었고 16년도에 진행되는 것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우리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이제 설 교육감이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설득을 해서 학생인권조례 본질을 알고 지금은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이요, 전체적으로 지금 선두에 서 있는데 모두 다 대전이 어떻게 될까 주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학생에 대해서는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초헌법적 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교사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성적 지향이라는 요소를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종교의 역차별을 통해서 나쁜 이념 사상에 노출되고 있고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하고 있습니다. 5번째로 학생들을 과도한 자유를 주어서 방종과 개인주의가 나타나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학생에 대한 권리를 한번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총 40개조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학생의 권리는 22개, 의무는 2개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권리는 그냥 선언적인 의미만 간단히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학교 및 교직원의 권리는 2개입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고, 25개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뒷받침에 있는 그런 의무사항입니다. 그 교사의 권리는 얘들이 만약에 휴대폰을 가지잖아요. 그럼 휴대폰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뺏지는 못해요. 수업 시간에 갖고 있어도 뺏지는 못하고 그냥 그대로 둬야 됩니다. 이게 교사의 권리가 전부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 우리 여기 사랑하는 학부형들 계신데요. 그럼 우리 학부형들의 권리는 뭐냐? 학부형들의 권리는 없고 업무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징계를 받으면요, 학교에 가가지고 보호자로서 협력해야 된다. 이게 우리 보호자, 우리 학부모들의 업무예요. 교육은 3박자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불균형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교사와 갈등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죠. 또 학생의 권리가 이것뿐인 줄 아세요? 단체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는 있냐? 학생인권대를 구성하고 학생참여단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참여단을 어디에 만드느냐? 교육청에 만들어요. 교육청에 학생들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교육 정책도 결정하고 학교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게 하고 자기들의 모든 교육 커리큘럼도 짜고, 이게 학생참여단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인권센터도 만들고요. 그러면 거기에 인권 담당한 데 들어가서 그게 교육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권 교육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배우게 되겠지만 인권에 대한 잘못된 인권을 가르치게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교권은 추락할 수밖에 없고 학부모의 권리는 아예 없습니다. 보호자의 권리는 없습니다. 인성교육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가 왜 생겼을까요? 왜 이런 얼토당도 않은 이런 일을 할까요? 그 근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전에 학생인권단체에서 만드는 교재이고요. 그 다음에 전교조에서 인권 담당관 활동했던 분이 지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 지도부에 끌고 가는 물리력을 행사하고요. 눈에 보이는 폭력이다 그러고요. 교사의 지도를 뭐라고요? 폭력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교장, 교감은 권력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학생을 자르는 권력이 이게 바로 권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이거는 뭐냐? 교사와 학생을 대결 구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투쟁의식을 심어줘서 지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네들의 논리입니다. 그걸 위해서 인권이라는 논리를 학생들에게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7가지 피라미드 계급 구조로 보는 겁니다. 제일 낮은 계급을 왕따, 보통 아이들, 젊은 여교사, 나이 든 여교사. 우리 여기 혹시 선생님들 계신데 여기에 중간층에 들어가나요? 그 다음에 일진, 그 다음에 무서운 남교사로부터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가지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계급 구조는 자기들이 이제 뒤집어야 된다는, 다 같이 평등한데 이게 논리에서 평등하게 나온 거예요. 평등 사상이 전애들이 우리가 사는 평등이 아니에요. 이게 다 평등해야 되는데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는 권력관계에 의해서 폭력이 자행되는 위험한 장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군대나 감옥처럼 폐쇄적인 공간으로 보고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나타나는 현상을 볼까요? 이런 교육을 받고 나니까 학생들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라에서 보면요, 학교라는 감옥에서 12년 살다가 출소했어요. 그래서 졸업식 날 두 번 꼭 퍼포먼스를 하게 됩니다. 재수번호 있고요, 조목, 형량, 오늘 출소했다. 학교는 사실 감옥이라는 이런 현상까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간접적인 행태로 성적 지향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5조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당연하지. 이제 그러니까 당연한 거로 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는 표현할 때 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 사람들 이게 우정이지 무슨 그게 그러냐.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들어있는 백과사전을 한번 볼까요? 백과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요, 자신이 이끌리는 성향, 감정적이거나 낭만적인 성적인 끌림, 이게 국가인권법 위조 3항에 들어있는 성적 지향과 똑같은 거예요. 우정을 성적 지향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눠놓고 교묘하게 숨겨놓은 겁니다. 대전학생인권조례가 일부 언론 또 그네들이 주장하면서 다른 데 4개 지역에는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대전은 성적 지향이 없으니까 아주 약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숨겨놓은 거예요. 이게 그네들의 수법이고 논리입니다. 두 번째요, 교육감의 책무에 보면 제4조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교육감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해가지고 국가인권위와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국가인권위가 뭘 하는지 보면 되잖아요. 이게 대전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기관이 그 국가인권위의 대전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냈습니다. 인터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대전교육청과 MOU를 체결했다. 원래 국가인권위가 학생인권조례를 하기 전에 MOU를 체결해요. 다 수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4개 통과된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대전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의 정책을 우리 학교에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그 논리입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보면 될까요? 그럼 국가인권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정말 일부만. 03년도에요. 청소년 유해 매체에서 동성애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지금 오늘날요, 이 동성애 조항이 삭제돼, 이게 청소년 유해 매체도 아니다 보니까 완전 그냥 19금이 아니에요. 그냥 동성애 치고 성적 지향 치고 이렇게 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인터넷에서 한 번만 치면, 유튜브에서 한 번 치면 주민등록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국가인권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13년도에는 동성애 영화를 만들었고요. 11년도에는요, 국가인권위에서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원래 동성애 하면 에이즈라는 게 원래 00년 이전에는 다 있었어요. 왜? 동성애 하면 에이즈 그린다. 그런데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그걸 보도를 못하게 얘기해서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인권에 대해서 보도준칙이 돼가지고 안 돼요. 처음에 제가 가져가니까 뭐 확인하고 그러더라고요. 팜플렛 대담 토론회하기 위해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이게 그냥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아예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입을 가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느꼈는데 이번에 TV에 토론에 나가서 보니까요, 야, 정말 무섭구나. 앞으로 2, 3년 내에는 우리의 입이 다 막히겠구나. 특히 앞으로 이제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막힐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뭐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인권조례라는 건 명목하에 점점 우리의 족쇄를 채워가는구나. 이걸 갖다 피부로 저는 이번에 절감을 했습니다. 이게 국가인권위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13년도에 동성애 영화를 제작해서 초, 중, 고등학교에 상영했습니다. 07년도, 13년도, 15년도. 우리 대전에도 대전여고가 작년에 12월 1월 달에 이걸 상영을 했습니다. 14년도에는 학교 기간에요, 동성애를 의무교육토록 했습니다. 만약에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하면 우리 학교에서 우리 동성애를 의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도요, 22군데가 지금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이걸 지금 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가인권위에서 이렇게 권고를 해놔니까 국가인권위가 그랬는데 왜 빼줍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국가인권위의 활동입니다. 다음으로요. 이번에 우리 대전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대전 충남 인권연대예요. 9개 단체가 모여가 있는데 그 단체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필독서라 해가지고요. 추천도서 해가지고 무지개속 즉색 성소수자 해방과 사회변혁이라는 책자입니다. 제가 책 선전할까 봐서 그런 걸 써서 아는데 여기서만 제가 간단히 이 내용이 어떤 책인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책은요. 성소수자를 통해서 인권이라고 해서 세상을 바꾸려면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동성애자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네들의 인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대전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단체에서 추천한 책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국가인권위가 그런 활동을 함으로 해서 이게 바로 그냥 유튜브에서 아니요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BL 소설입니다. BL이 뭔가 하면 보이 로맨스예요. 동성애 소설이 이렇게 뜨고 있고요. GL도 마찬가지고 글 로맨스. 이게 전부 다 동성애 소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동이라는 말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우동. 야동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동. 저도 이게 이번에도 조사하려면서 알았습니다. 이게 VR 우동이 뭔가 하면 야동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TV에서 핑크칙스라는 드라마가 MBC 마리텔에서 나옵니다. MBC 방송국에서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남녀가 구별이 없어요. 한 번은 남자 됐다가 한 번은 여자 됐다가 똑같은 애입니다. 한 번은 제이핑크가 됐다가 같은 남자인데 제이블랙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인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의 구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평등의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남자와 창조했고 여자로 창조했던 이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대로 지금 우리 대중매체에서 이렇게 보도되고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인권위로부터 비롯된 거죠. 특히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의 에이즈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모 TV에서 청소년의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다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대해서 누가 구체적으로 떠드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떠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에이즈 문제요. 가출 남학생들의 15.4%가 파트 알바를 하고 가출 여학생의 19.6%가 매춘 알바를 하고 이건요 여성가족부에서 14년도에 발표한 자료예요. 그런 사이에 14년 만에 10대 에이즈가 26배가 증가했습니다. 1시간 만에 3만 원을 받고 10대 남들이 담배 몇 갑에도 몸을 파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냐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10대 남자 청소년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담배 몇 갑에 몸을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의 한 카페. 검색창에 아르바이트를 입력했더니 10대들이 올린 글이 가득합니다. 돈을 받고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하겠다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올 1월부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올라온 글만 200여 개.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합니다. 여러 시간당 4만 원 받는데요. 원하시는 날짜 말해주시면 되는데요. 장소도 제공해 주시더라고. 15살,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10대는 유사 성행위 대가로 담배 5갑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10대를 찾는 성인 남자의 글도 여러 건 눈에 띕니다. 이런 식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는 확인된 것만 4곳, 대구와 부산, 강릉, 청주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돼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게 이제 인터넷이지만 지금은요, 스마트폰까지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통해서 쉽게 적용돼요. 이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실태입니다. 우리 특히 대전 지역은요, 전국에서 가출 청소년이 제일 많은 지역이 우리 대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노출되고 무방비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도 보면요, 17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17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학생들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를 가진다. 사망에 보면 학생에게 특정 종교에 참여를 하는 경우에 대체하는 걸 해야 된다. 9조에 보면 종교를 통해서 차별받지 않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지금 무종교의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강의석구라는 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46일인가 단식해가지고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무종교도 종교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참 논리적으로 참 어색한데요. 이 무종교의 개념 때문에 여기에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무종교의 자유를 가졌다는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예배를 거부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어린이집 교사가요, 식사 시간에 종교를 시키면 이것은 훈육이 아니라 뭐요? 학대로 됩니다. 집에서 종교 강요 행위를 하면 인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보고 야 오늘 교회 가자 그러면 이건 인권 침해가 되는 거죠.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작년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서 이런까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청 지침을 통해서 보호자가 종교를 강요하면 아동학대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거나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죠. 18조에 보면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거리를 가진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면 지금 서울에 가면 10대를 위한 빨간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일부 좀 이야기를 든 걸 알고 있는데 그 책이 어떤가 하면 이 책입니다. 사지는 마십시오. 이 책을 사는 순간에 그 사람들 돈 벌어주는 거니까 사지는 마시고. 이 책을 지은 사람이요, 이제 목수정이라는 사람이 옮기였고, 전 민노당 정책연구원이었고요. 해설하는 사람이 공현입니다. 이 사람은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라에서 활동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인권활동가로서 인권 교육도 많이 다니고 아주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요, 어떤 책인가 하면 프랑스에서는 이 책을 갖다 몰수를 했습니다. 워낙 왜요? 심각하니까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그 왜 몰수하느냐 해가지고 유엔 인권재판소에 제소했는데 패했습니다. 안 된다. 이 책 맞다. 이 청소년 보면 안 된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 책을 해놓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 책이 그만큼 금슬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뻗듯이 일반 책들을 가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제일 앞 페이지에 딱 넘기자마자 이렇게 나와요. 권위주의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 그대로 따르지 말고 학생들이 스스로의 힘을 조직해 저항하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어른이나 교사들이 근위와 위험이라는 가면 뒤에 위선과 나약함을 숙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침묵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을 위선이고 나약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안에 보면요, 두려움을 갖지 말고 성관계를 해라.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원치 않으면 낙태해라. 기독교적 윤리와 문화는 동성애를 병으로 간주하고 심지어 범죄로 다룬다. 동성애도 이성과 마찬가지 하나의 가족이다. 이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옥과 같은 학교 이제 그만. 학생 협의를 만들어라. 그래서 학교 측에 들어줄 것이다. 선생님에게 말을 놓고 싶다면 말을 하라. 반말을 하면 교사와 친해질 것이다. 점수를 거부하라. 점수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 대상학생인권조례에 성적을 대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일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적을 학생들에게 차별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사들은 점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왜 점수 가지고 차별해요? 학생들을 배려하는 거하고 차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걸 이런 조항으로 만들어 놔놓고 그게 좋다고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9조에 보면 이런 사항이 나와요.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또 이를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보면 이 말은 보면 그건 맞는 것 같죠. 학생들을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지고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국가적 표현물이라든지 유해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허용해야 됩니다. 국가부정, 정치집단, 폭력혁명 등 이것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우리가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나타나는 걸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제 강원도에서 학생 운동하는 친구들이 그린 겁니다. 전국 학생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을 폭력행무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국 학생 운동연맹도 만들고요. 전국 학생 단체 총연맹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회적 이협적인 존재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학생 인권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네들이 강화문에 나가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선언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타난 현상을 볼까요? 그네들은 국기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왜요? 국가는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제한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폐지하는 기사를 얘기하는데요. 뒤에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태극기하고 뭐요? 일장기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건 6.1 성천기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제국주의에 있는 그게 상징이죠. 우리나라 태극기는 그거하고 같다고 보는 거죠. 14년 2월 달에요. 서울 인권조례 공청회 현장입니다. 이제 어른들은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르자 해가지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학생들은 보십시오. 딴청 부리고 앉아있고 아예 자기하고 상관없다는 식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 이 사람들은 딴청 부리고 어쩌 부리고 국기는 자기한테 상관없는 아예 거부하는 거죠. 그네들이 인권을 가르칠 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또요. 교칙에 순응하고 지시에 따르는 것을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교사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심지어 어디까지 표현했는가 하면 흑인 노예의 맹종으로까지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우리의 권리도 함부로 자르지 마. 두 발의 통제를 국가의 간섭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교육 내용을 직접 들어봤어요. 야, 너희들 머리 깎아. 그러면 그 머리 깎는 거 왜 안 깎아야 되는지 알아? 그 머리 깎으라는 지시하는 선생님이 누구야? 그 선생님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지?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을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 교육감. 그럼 교육감을 지배하는 사람은 장관. 장관을 지배하는 사람은 대통령. 대통령을 지배하는 사람은 국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너 머리 깎는 사람은 누구지? 국가. 너 국가가 머리 깎게 할 수 있어? 얘네들이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발의 통제를 뭐예요? 국가의 간섭으로 보는 거죠. 애들이 머리 깎는 그게 국가의 간섭입니까? 그네들이 주장하는 인권의 논리는 국가의 간섭으로 보는 겁니다. 인권교육센터에서 실제 교육시키는 자료예요. 우리는 왜 머리카락이 왜 겉으로 집착하는가? 머리카락을 굴종, 체념, 부끄러움, 억울함의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리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잘린다라고 교육을 시키면서 이 교육 자료예요. 인권교육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5일 날 대한민국을 한번 휘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걸기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거기에 트위스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 선동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에 보면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가 당시 그때 많이 나왔는데 그게 돼 있죠. 역사교과서를 뭐 대통령 위인전이라고까지 했고 뭐 이렇게 됐던 거 있었는데요. 실제 거기에 참석했던 한 학생입니다. 오직 뭐요? 프롤레타리아 리볼루션 뿐이다. 이게 그냥 그대로 방송에서 그냥 그대로 타요. 일반 방송에서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고 이 여학생이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 혁명뿐이다. 세상을 뒤집고 바꾼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당시 사무총장 이영주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중 고딩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 왜요? 자기들의 정치적 권력이에요. 앞으로 얘네들이 2, 3년만 있으면 얘네들 뭐야? 좀 특권을 가지잖아요. 좀 더 시제일 거니까. 순수하게 애들을 뭐야?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앞으로 먹잇감, 자기들의 입감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자네들의 정치적 논리입니다. (12조에) 보면 학습에 관한 권리 중에서요,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얼마나 과도하게 애들 자유를 주려고 했으면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토론회 보면서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고, 안 줬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의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학생이 교육을 거부하면 학교에 왜 보냅니까? 학교 나 수업 안 받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권리가 있느냐면 휴식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요. 자아 형성 발달을 위해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학교는 또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수업을 받고 있어요. 나 피곤해. 힘들어. 내 지금 휴식이 필요해. 선생님, 저 휴식의 권리 주세요. 집에 올 뿐입니다. 자기들 모여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보내셔야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됩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는요,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를 있다. 그러면서 이제 휴대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거 보면 술, 본더, 음란물, 위험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방 속에 뭘 넣고 있는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생활을 침해 비밀로 부모님 말씀에 거부하게 됩니다.
실제 수업을 거부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학습 시간을 줄여달라. 9시에 등교하고 3시에 하교하면 방학을 2달을 달라. 여러분, 애들 3시에 하교하면 그다음부터 뭐 할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은 학원에 보낼 테고, 돈 없는 사람은 애들은 어디요? 방황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뭘 보고 애들이 수업을 거부할 거리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요, 학교에 개학을 하면 뭐요? 개 같은 학교라고 합니다. 시차 적응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학교가 싫다는 거죠. 일제고사를 거부하고요, 거부서는 등교 거부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적을 차별하지 말라면서 대학 입시 거부선언까지 하고 있는 게 내 실정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거부하라는 것도 그네들의 권리예요. 그네들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가르칩니다. 학원 가라고 하면 엄마가 나에게 왜 이런 것을 강요하느냐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인권 교재에 보면 부모님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이 길을 검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 순종하라 이렇게 되는데 완전 부정하는 거죠. 이런 게 있으니까 성경은 전애들은 꼴보기 싫은 거죠. 부모님은 나에게 말할 태도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런 말을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데, 무조건 자기들 보면 저도 인권이 있어요. 인격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허다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벌써 우리들 자녀들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올해 3월 5일자 청소년 인권단체에서 만든 요즘 것들이라는 거입니다. 그게 보면 섹스는 19금이 아니다. 그게 나와있죠. 이러면서 울산에서 콘돔 나눠준 것을 아주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10대에 공부하러 날 데리고 오거든 덕질 중에 못 간다고 전해라. 이제 계약을 하니까 학교 가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덕질의 자유를 주장하게 됩니다.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그거 잘못됐다. 이게 그거 잘못된 거야. 바른 길로 인도하면요, 어른들이 그 하는 것을 공기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기는 뭐요? 있으나 없으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전혀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나이 갑질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나이 갑질이라고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에서는요, 인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지. 이는 상해고 폭행이고요. 너 남아 감금, 너 안 하면 벌점이야.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할 거야. 협박. 교무실로 내려와. 휴대폰 압수야. 유인 약치.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던 명예훼손. 남항성 오명 내려오세요.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예쁘게 생겼다. 성희롱. 풀이호떡 2,000원 이상 뭐요? 금품 가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이네들한테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되고 나면 이게 인권단체에서 교육시킬 자료예요. 이게 전교조에서 만든 인권 담당관들이 만든 책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반대를 하니까 대문을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이제 강주 같은 경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폐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LGBT가 뭔가 알죠? 동성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런 것은 학생인권 조례를 지켜줘. 애인이랑 통하게 요금tem좀 올려줘. 나는 처녀가 아니다. 순결을 강요하지 말라. 가출할 권리, 술, 담배를 피울 권리. 나는 처녀가 아니다. 특히 이 빨간 책에 보면, 제가 일부러 언급 안 했는데요, 그게 보면 술, 담배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요. 좋다고 봐요. 이게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이게 인권입니다. 작년 5월 22일 날 청소년들이 체육복을 마쳤어요. 크게 나온 자료입니다. 학생들이 단체복을 만들었습니다. 키스방 에이스. 참 충격이죠. 제가 이게 참 말씀드리기에 거북할 정도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고 그럼 이게 그냥 온라인 떠들어오고 있어요. 10대 섹슈얼리티 인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나도 게이 파티 가고 싶다. 어른들아 애들이랑 같이 클럽 가자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이게 일어났던 조례가 통과된 지역의 현상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듣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지난번 우리 공청회 현장에 될 수 있는 한 우리 학부모님들 오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침묵.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침묵을 하자. 학부모님들 오지 마세요 그러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된 지역의 부모님들이 제가 그 전날요 정말 수없이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 울면서 항의하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통과시켜 주십시오. 제발 막아주십시오. 새벽 2시까지. 전 그때 전화를 받으면서요,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은 왜 그럴까?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공청회를 통과되면 통과된다는 건 뻔히 아니까 다른 부모님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우리 공청회 현장도 처음에는 우리 그런 거 전혀 생각지도 안 했어요. 공정한 논리를 해서 공청회 절차가 잘못됐다. 아까 목사님 말씀했듯이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잘못됐다 이야기하는데, 그날 아까 목사님 말씀했듯이 재정의를 하는데 이런 현상을 보고 누가 감히 가만히 있겠어요? 눈 뒤집히시는 거죠. 저도요, 제가 이제 패널로 참석했으니까 차마 말은 못 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 한 소리 한 소리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 그냥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우리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하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오지 마라고 그랬는데 물밀듯이 그냥 몰려오더라고요. 제발 오지 마라. 근데 제가 보고요, 오지 마라고 그랬다 저 욕 많이 먹었어요. 아, 왜 오지 마라 그러냐고. 저보고 책임질 거냐고. 이게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역의 부모들의 열정과 뜨거움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을 데이터만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 아까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치더라도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데이터만 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일탈 현상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있는 거 보십시오. 그걸 인권이라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일탈 현상이 안 나타나겠어요? 인권의 강조 분위 속에 흉기 소지 여부도 확인하라고. 마트에서 구입해도 제재 근거가 없어. 칼부림이 일어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서울 지역의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4.1%가 증가되었고요. 강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4년간의 청소년 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성폭력이 증가합니다. 학생인권조례라든지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아까 했지만 6.8혁명을 봤지만 성을 가지고 항상 이걸 사람을 장난을 쳐요. 두 번째로는 심각한 교권 침해입니다. 중학생이 50대 여교사를 폭행하고, 여러분 너무나 이런 것은 많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에 이천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걸 알 겁니다. 무슨 놈은 말로에 아마 충격적이죠. 빗자루 교사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권 침해 건수를 보면 경기도, 강주에 제가 두 사례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경기도 통과된 거 11년도 이제 통과된 제일 오래된 지역이니까 기하급수로 나죠.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거죠. 얘네들은요, 교사 인권은 없대요. 이게 작년 서울교육청에서 교사 직무 연수를 시키면서 인권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했던 교육 내용입니다. 그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 녹음 테이프도 직접 가지고 있어요. 교사 학생 지도는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교사는 강자이기 때문에 인권이라고 붙이는 것은 안 된다. 학생 인권을 억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사에게 인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걔네들의 논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사에게 정말 우리 자녀들을 대신해서 가르치십시오. 국가는 교사에게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학생들을 아까 했던 폭력으로 보고 학생을 억압하는 존재로 보니까 교사 인권이 필요 없는 거죠.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직결하는 겁니다. 기초 미달 사태입니다. 14년도에 시도교육청별 중고 기초학력을 살펴보니까요,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된 지역이 이렇게 높습니다. 계속 일이 나타나요. 13년, 14년, 15년 계속 그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애들 공부를 안 가르치는데요. 심지어요, 애들 공부 학습을 거부할 어디를 또 그 돈 대신에 어딘가 하면 무상급식으로 이렇게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무상급식을 주버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까지 되는 거죠. 강주 지역의 학력 수준을 보니까 이제 강주 지역이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대전에서도 강주 지역이 인권이 아주 잘 돼 있다, 모범적인 도시다 해가지고 제가 강주 지역에 직접 가가지고 따온 데이터입니다.
기초 미달 사태가 11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생들이 일부 깨어난 부모님들은요, 중학교 때 3학년이 되면 고등학교로 전라도 지역으로 이렇게 전학을 시켰대요. 얼마나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대전의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겁니까? 학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세종으로 갈 겁니까? 어디면 다른 데로 갈 거예요? 서울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먼저 영적 분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시한 이 자료가 바로 오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이 밀려오는 그 데이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사태 이에 의해서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이건 진짜 눈뜬 장님이죠. 영적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는 것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생명과 학교 인권 현장에서 가르치는 이 현장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대별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복음 아니고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네들은 이런 문화에, SNS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네들을 복음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언제든지 망가지고 무너뜨려 갑니다. 금방 SNS를 통해서 그네들을 항상 접하게 되잖아요. 통과 안 되더라도 받고 있습니다. 통과됐다 그러면 아예 이제 거리로 추정되는 거고. 복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인권이 뭐냐라고 그네들이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서울학생 인권 담당관이 우리나라 인권에 자기들 나름대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했어요. 인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인권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주인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적인 측면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나? 그냥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냥 너희들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나가지고 직접 이 땅에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왜 부활하셨느냐? 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까지, 역사 속에 분명한 증거를 남길 때까지 그 사실을 냈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곧 다시 살아났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기독교 단체에서 보면 왜 예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너희들은 미워하느냐? 왜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미워하느냐? 그렇게 해요. 지네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네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만 생각하죠. 이게 세이브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표현한 것은 24밖에 없고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요,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은, 주인으로 표현한 것은 433회입니다. 예수님은 로드, 마이 로드, 마이 갓, 나의 주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자녀부터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악을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부터 먼저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리 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게 예수님을 주로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먼저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래 너 우리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인권단체들은,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또 이걸 세이브로만 보면 됩니다. NCGK에서 김종광수 모아놔놓고 해결하는 것도 얘는 세이브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동성애자를 혐오하느냐? 이번에도 보면 저희들 한 거 가지고 이상하게 뭐 보수 꼴통, 특히 저 사람 보고 엄청나게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이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침묵하지 말고 행동해야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몰라서 침묵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침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3.1운동 났을 때
생명 하나뿐인 걸 알고 총칼 앞에서도 자기의 목숨 바쳐서 외쳤습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요. 영적 분별력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네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사각오를 주장한 주기철 목사님, 그분 일사각오 신사참배를 반모하면서 징병 거부가 13년 동안에 지연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독립 전범국가가 안 되고 뭐요? 패전국가가 되어서 결국은 유엔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인정받는 이게 나라가 되었잖아요. 한 사람의 깨어난 사람, 정말 사명자가 된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면, 진정한 사명자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3.1운동, 그분들 깨어난 거,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사명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그네들의 동조하는 겁니다. 어쩌면 동조하는 것보다 더 나쁠지도 몰라요. 침묵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쁠지도 몰라요. 방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을 위해서 하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군사는 절대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연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여러분 자녀들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인터넷에 보고 그냥 넘어간다 안 해요. 그네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학생 교조를 추진한 단체도 보면요, 그냥 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발언과 자기들의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인터넷 댓글 하나 다는 거, 여러분 그게 큰 힘이 됩니다. 물질로서, 또 기도로서, 또는 행동으로서 직접 나갈 때 모든 것만 사책해놓고 나가서 앞서 우리 지난번에 공청회 때 달려오셨던 그 사람들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바로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한 강의 내용도 주보에 보면 다 요약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 가지고 옆집 사람들한테 그냥 읽어줘도 학생 인권 조례가 이런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깨어나고 여러분들의 사명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 이게 우리가 깨어야 될 사명자고 진짜 우리의 주어진 행동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이게 우리의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 싸우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이 사회를 지키기에 기꺼이 값을 치러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게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던 거예요. 이 사태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사태를 향하여 우리는 과연 침묵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눈 뜨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행동, 한 말, 한 행동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 대전을 살리고 결국 우리 세계를 살리고, 그것이 우리의 작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 알죠? 허리케인이 미국에 올 때는 작은 나비의 하나의 거펄럭임이 결국은 허리케인으로 이어진다고.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가, 작은 기도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은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큰 역할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